면접 갈 때 뭐 입지? 고민은 이제 그만. 서울시가 구직 중인 청년들께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취업 날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정장뿐만 아니라 넥타이, 벨트, 구두까지 무료로 빌려준다고 하네요. 이런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칭찬할 건 칭찬합니다. 서울시 참 잘했습니다. 엥?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택시비 인상 10일째. 하지만 더딘 미터기 교체. 어쩔 겁니까? 여태 미터기를 교체한 택시가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터기 교체 때마다 거듭 반복되는 이 대혼란. 어쩔! 서울시 반성하셔야 합니다. 네, 오직 시민을 위해 할 말 다 하는 방송. 여기는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네, 자, 드디어 TV 민생연구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민생연구소 소장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방송, 시민만 사랑하는 시민편의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개그우먼으로 시작해 각종 방송에 드라마까지 섭렵하다가 어마어마한 민생연구원이라는 직함을 하나 더 얻게 된 김미진입니다. 네, 뭐 주부죠. 주부고 두 아이의 엄마고 아내고 워킹맘이지만 여기서는요. 공감 여신으로 불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방송인 신입연구원 박철민입니다. 지금까지 기자로 활동하면서 제가 얻었던 기자 정신 이제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예, 방금 이야기한 그 다짐 그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민생을 위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TV 민생연구소 발동을 걸어볼까요? 네. 제1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지금 현재 대학생이고요. 저는 평소에도 복지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TV 민생연구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고 되게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20살이란 이제 성인이 되고 첫 출발이죠.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이제 제대로 된 첫 단계? 첫 방송이라 들었는데 저희도 20대 첫 출발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민생연구소 파이팅! 출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의 응원을 직접 들으니 정말 큰 힘이 나네요. 사실 청년들이 요즘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저희를 응원해 주셨네요. 청년 여러분, 오히려 저희들이 일단 파이팅 한번 외쳐봅니다. 청년 여러분, 파이팅! 화이팅! 네, 자, TV 민생연구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요. 시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블 TV, IPTV 그리고 TBS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요즘은 또 유튜브도 있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채널 검색을 하십니다. 시민의 방송 TBS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보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께 널리 전파해 주세요. 네. 안진걸 소장님, 네. 실물 영접을 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반갑습니다. 악수라도 좀 하죠.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아유,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네. 사이좋게. 네. 네. 소장님은요, 그 제가 뵀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왜냐면 전에는 그 사회면 뉴스에 좀 특이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셨거든요. 아. 근데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발랄하시고 상큼하시네요. 예전에 이제 민생 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일을 주로 하긴 했지만 조국의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서 가끔 좀 네. 격렬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예. 도대체 어떤 사진을 보셨길래 걱정되네요. 네,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아이고. 15년 전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아이고야. 경찰분들이 지금 뭔가 잘하셨다고 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저기 이라크 전쟁 같은 거 하지 말고 평화를 사랑하자고 호소했더니 아. 조금 행가를 해주셨어요. 다음 사진도 경찰분들이랑 엄청 친해 네. 보이네요. 어깨 동무를 하고 계신데. 아, 이 친구가 일어나 지금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저 사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광우병 이런 미국산 쇠고기를 너무 함부로 수입하지 말자고 했더니 네. 경찰 선생님들이 안마를 해주는 사진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사진은 해맑게 웃고 계십니다. 아, 이 사진은 구두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너무 처우가 열악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호소를 좀 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제가 촛불 집회 때 취재를 하는 그 시기에 취재원으로서 인터뷰로서 만나 뵀거든요. 아. 이렇게 그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TV 민생연구소의 소장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약 기대할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일하다가 네.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하는데 저는 앞으로 민생을 위해서라면 오프라인이든 방송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네. 자, 박정우 연구원님. 예. 오늘 저희들이 첫 방송인데 뭔가 중요한 재밌는 행사를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엄청 특별한 행사죠. 모든 그 뭐 개소나 개원 같은 것들을 하면 네. 떡도 돌리고 주변에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하게 젊음의 거리 신촌에 TBS 중계차를 보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우리 맹수지 아나운서가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맹수지 아나운서. 네, 저는 지금 신촌 차 없는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젊음의 거리 신촌답게 수많은 대학생들, 시민들, 또 외국인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시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특별한 거리 리서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 옆에 보시면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와, 벌써 많은 분들이 스티커를 붙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빈곤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서울시 복지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이 젊음의 거리 신촌인 만큼 청년 관련 복지 정책 중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결과를 들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맹수지였습니다. 네, 오늘 첫 코너는 민생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 안진걸이 간다입니다. 잠깐! 네. 주목! 본격적인 저희 방송에 앞서서 지금 저희들의 방송 민생연구소를 꼭 시청해야 할 필방 시청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첫 번째는 박원순 시장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정책 관계자분들입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못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하면 수소문 하셔서 네, 열일 제치고 이 방송 꼭 보시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네. 자, 박원순 서울시장님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저 보고 있어요 하면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소장님 예. 첫 코너 특별히 가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셨나요? 제가 어디 가셨는지. 제가 어디에 갔는지 네. 좀 제가 헤맸습니다. 네. 캠페인만 하다가 방송하는 조금 어렵지만. 자, 제가 어디에 갔는지 오늘 초대한 두 분을 보면 네.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복지국가 소사이티라고는 유명한 우리 복지단체가 있는데요. 복지국가 소사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네. 예, 비행기 어서 타고 오십시오.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뭐 헤엄치고 와요? 오이?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발로 뛰는 복지운동가 빈곤사연대 김윤영 사무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곤사연대 김윤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복지국가의 시민단체 그리고 빈곤사회에 대한 시민단체를
같이 이제 운영하고 계신 두 분이 오셨으니까 오늘의 키워드도 역시 복지국가, 빈곤사회와 관련된 그런 주제겠네요. 그렇네요. 네. 네, 제가 그래서 다녀온 곳이 네. 이 두 분도 너무 이제 잘 아는 곳인데요. 네.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방송은 좀 네. 밝게 시작했지만 네. 실제로 내일이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은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요?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네. 여쭤보시기 전에 저희가 안진거리 간다 첫 코너 VCR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화면을 통해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전 재산 70만 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 사건. 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엄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혹시 좀 더 나아졌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거 동자동에 직접 오게 됐습니다. 누워서 주무실 딱 혼자. 아, 이거 너무 좁아가지고 찍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찌개를 이렇게 끓이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그 복지급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일절 없습니다. 돈 버는 아들, 딸이 있다는 네. 돈으로. 그렇죠. 아들, 딸 자식이 있다. 근데 그 자식들은 지금 연락, 이제 그러니까 아들, 딸들은 왕래가 없으시잖아요. 없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지금 수급받는 분들이 올해 이제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됐잖아요. 준다고 해서 신청은 해놨죠. 해놨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돼. 25일 날로 주고 다음 달 20일 날 그걸 생계급여에서 홀딱 까버려요. 그러니까 줬다 예. 생계급여에서 뺏어가는. 그렇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화장실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재래식으로 돼 있는 화장실들이 많아요. 다리가 좀 불편하면 또 앉아서 볼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변기 같은 걸로 이제 양변기를 놔줘야 되는데
쪽방이라도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갈게요. 오늘 하고 또 올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동영상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녀온 곳이 동자동 쪽방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에서는 제가 웃고 있긴 한데 반겨주시니까 근데 내내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내일이 송파 세모녀 정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지 5주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 전문가 선생님들께 사실 좀 나아진 것도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정도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송파 세모녀가 그 비극적 선택을 안 할 수 있을 정도는 됐는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상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네, 2014년 2월 26일이었으니까요. 딱 5년 전에 송파 세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머니 60세 된 어머니와 두 딸, 장녀, 차녀 이렇게 장녀는 뭐 만성 질환을 갖고 있었고 네. 차녀는 만화 그리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죠. 그때 어머니가 팔을 다치는 바람에 식당에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한 달에 150만 원 벌던 수입이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그 사각지대였죠. 이분들이 과연 그럼 지금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며칠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2018년 4분기 그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예.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훨씬 더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위 20% 국민은 그 전년 2017년에 비해서 무려 18%나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양극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 빈곤 계층이 늘어난 거죠. 상대 빈곤율이 2017년 현재 17.4%거든요. 우리 국민의 17.4%는 상대 빈곤 가구인데 이게 이제 오히려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나라 자체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버리게 되면 네. 어차피 이렇게 사각지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구조적 문제에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예. 김윤 국장님께서는 네. 네, 더불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지난 1월 달에 중랑구 망우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예. 다시 예.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역시 어머니가 받고 계시던 기초연금 25만 원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지인들도 이런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고 하고 주변 주민들도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이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가닿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당시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률이 한 인구의 3%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건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큰 틀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약간씩의 그 제도 변화로는 사실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해요. 저 정말 궁금해요. 예. 궁금해서 이거 이 시점에서.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이 아까 만났던 예. 그 쪽방촌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기초수급 대상자가 이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단지 자식이 있고 또 그들이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상은 이런데도 도대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처음에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든 건가요? 예, 글쎄 두 분이 엄청 전문가시니까 네. 아마 그 부양 의무자 기준, 뭐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식 세대들을 말할 텐데요. 요즘 현대사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서로 연락 안 되는 분도 있고
자식이 있지만 본인들도 먹고 살기 버거운들도 있고 그 최근에 정부 통계하면 비수급신고증 아까 이상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무려 93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네. 근데 이 부양의무자 기준 전격적으로 폐지하면 안 되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먼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폐지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뭐 친정부적인 발언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예. 제가 아니, 정부 팩트니까요. 비판을 좀 세게 해야 되는 게 원래 지식인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또 한걸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제가 그거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그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에 그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2017년 11월이니까요. 문재인 정부 집권 바로 그해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있죠.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아마 한 21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 기준이 아예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제 이런 노력 덕분에 현재 그 비수급 그 빈곤층이 2018년 그 한 89만 명까지 줄어든 겁니다. 원래 이게 120만 명이었거든요. 네. 9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든 게 그 정도.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2019년 1월부터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지어야 될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거나 그리고 노인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이제는 그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부양 의무 기준이 이제는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2021년이면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또 폐지되도록 돼 가지고 2021년쯤 지나면 거의 대부분 아마 폐지돼 가지고 비수급 빈곤층이 아마 한 47만 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요. 자녀가 있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치거나 장애가 생겼거나 해서 이게 부양을 못하는 처지다. 그러면 부양 의무를 빼준다. 지금도 거죠? 그런 경우는 빼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식이 중산층 이상의 살림살이를 영유하지 못하거나 그 자식이 만약에 장애인을 또 부양하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양 의무 면제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군요. 근데 국장님 그래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부양 의무자 기준 때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빈곤 사연자가 굉장히 그걸 적극적으로 폐지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만 설명 한번 해주시면요. 지금 현재 한 80만 명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80만 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의 그 숫자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한쪽에서는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 특성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한데 부양의 책임을 갖고 있는 가구가 노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고 뭐 자녀가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여전히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한 부부인데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엔 전 남편이나 전 부인이 또 부양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 기준이 훨씬 더 전폭적으로 완화가 될 필요가 있고 이 제도가 처음 생겼던 99년도 그때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와 지금 비교할 때 사이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1인 가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사실 가족들끼리 서로 돈을 줘서 경제적으로 부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실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즉 보이지 않는 곳, 복지가 가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문제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도돌이표 복지 사각지대라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해봐. 가난 셀프 증명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 법적으로 따지면 자식에게 생활비 받아야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 서류가 미비해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행정 절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네요. 참나. 잠깐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복지 사각지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그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TBS 카메라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자,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TBS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갈 데가 없었으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다가 여기서 알코올 중독이라 치료 때문에 다시 서기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코올 담당하시는 분께서 지원주택을 소개를 해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왔거든요. 첫 번째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리 생활을 안 하고 여기서 조그만 돈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래를 해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좀 어려워서 둘이 떨어져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저하고 지금 와이프하고는 지금 좀 아파서요. 저희 와이프는 천식이 좀 있어서 병원 다니고 있고 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 외에는 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먹고 그런 거 장만하고 그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82만 9,270원이 우리 한 달 동안 사는 생계비거든요. 수급비는 한정이 돼 있고 뭐 주거비나 뭐 공과금 내고 병원 갔다가 오면 물가는 엄청 높잖아요. 수급비는 2% 올랐는데 지금 택시비도 오르고 지금 시외버스도 다 올랐는데 어떻게 살지 막막하더라고요. 수급비 갖다가는 도저히 안 돼서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일을 하면은 수급비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수급자들도 조금씩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좀 많이 좀 도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쪽방촌도 그렇고 사실 노숙인 지원 주택도 그렇고 네. 그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그쵸. 계세요. 예. 근데 그 제가 이제 두 군데 갔다 왔는데 다 왜 나오셨냐면 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대해서 나는 노숙인 지원주택 들어왔지만 아직 못 들어온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자립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군데 보고 왔는데 네. 김민지 연구원 어땠어요? 보시니까. 뭐 두 분은 아시는데 저도 저기 봉사를 좀 다녔거든요. 네네. 아, 동자동 쪽방촌에서 예. 봉사활동 했다고.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이 문화적인 충격 이런 데가 서울에 그 엄청난 특급 호텔 아래쪽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비하면 방금 나와주신 그분은 그래도 노숙인 지원주택이라는 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점차 보급화가 돼서
누구나 좀 그런 집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많이 동감이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서울역이나 이렇게 지나다 여전히 많은 노숙인들이 계시고 네네. 또 아까 우리 쪽방촌에서 보셨겠지만 정말 인간이하의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도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주택을 지원받는 분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분 전문가님들께 사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도 제외된 분들의 문제, 아까 부양문자 기준 같은 게 이제 제가 살펴봤고요.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도 자립하는 데는 또 저런 주택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 좀 하면 갑자기 근로 무능력자 기준에서 제외돼가지고 수급권에서 탈락하고 이런 이제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복지 대책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희 교수님 계속 한번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은 공공부조제도로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짧은 시기에 사실은 많이 발전을 해온 겁니다. 물론 뭐 선진복지국가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일반적으로 국민의 삶을 잘 보다듬어 주지 못하면 이렇게 빈곤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공공부조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들어오기 위해서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두 가지의 그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가 소득 인정의 기준이고 또 하나가 아까 저희들이 살펴봤던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 아니겠습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 아까 살펴봤으니까 이 소득 인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까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소득을 다 합쳐봤을 때 이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라야 제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지금 딱 120만 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120만 명이면 전체 인구의 한 2.4% 됩니다. 제가 아까 상대 빈곤율이 17.4%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가난한 사람은 17.4%인데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단지 2.4%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엄청 넓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자활을 하고 싶고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으면 이 소득 인정액으로 다시 수입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이 또 빠지겠죠. 빠지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기준 중위소득인데 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70만 원입니다. 올해 현재 2019년 170만 원이죠. 이것의 30%면 얼마일까요? 51만 원입니다. 51만 원. 그러니까 51만 원 이상 벌면 안 되죠. 51만 원 이하로 벌려요. 만약에 일을 해가지고 3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21만 원만 정부가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충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30만 원 일해서 버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렇군요. 어차피 51만 원까지는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51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벌고 싶잖아요. 벌면 이게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데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요 소득 인정액을 조금 공제해줄게.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벌어오면 그중에 절반은 안 번 걸로 까줄게. 이런 제도를 조금 도입해서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불만이시죠? 그게 자활소득이라는 그 일자리 몇 가지에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거라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모든 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일자리에만 해당을 하고 또 일부 인구,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선생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워낙 선정되기 위한 기준이 낮다 보니까 여기에서 떨어지기도 너무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조금 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자립을 꿈꿀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결국에 누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가랑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선정 기준을 가질 때 조금 더 수급을 받는 사람들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함께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재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현재 그냥 살고 있는 집 한 칸 여기에 걸려있는 보증금이라든지 이게 재산으로 또 환산되어서 소득처럼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50만 원 이게 실제 내가 버는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보험이라든지 집 보증금 때문에 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거기에 포함돼서 간주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쓸 수도 없는 돈인데. 다시 빼서 쓸 수도 없는데 소득 인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달이 버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더한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이 정책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미줄 정책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미줄로도 이제는 모자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 시민들은 이 서울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리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현장에 맹수지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수지 아나운서. 네, 여기는 신촌 차 없는 거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거리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스티커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한번 시민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 이렇게 뒤로 돌아서 주시겠어요? 네, 지금 어디에 스티커 붙이셨어요? 저 노인 빈곤 문제에다가 붙였습니다. 왜 거기에 붙이셨나요? 요즘 TV를 봐도 독거노인들이 많고 또 노령화 사회로 인해서 점점 그런 계층이 많아질 텐데 또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고독사라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노인 문제에다가 붙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이시잖아요. 청년으로서는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저는 희망 2배 청년 통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어느 정도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청년한테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자세한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홍보나 그런 홍보하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거리 리서치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잠시만 한 걸음만 옆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빈곤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부분이 노인 빈곤으로 꼽혔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서울시 복지 관련 정책은? 이라는 질문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젊은의 거리 신촌에서 살펴본 청년 관련 복지 정책 중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이란 질문에는 청년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스티커를 정말 많이 붙이셔서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요. 그만큼 청년들이 집 걱정이 크다는 거겠죠. 저는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의견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와 더불어서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을 모시고 청년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맹수지였습니다. 네, 맹수지 아나운서가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 복지 정책 담당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 계층이든 이게 사실은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다 보니 일을 하셔서 기준이 조금만 넘어가면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때보다도 더 어렵고 이런 이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일을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시더라도 일시적으로 필요한 서울형 긴급복지라든지 돌봄 SOS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돌봄 SOS 센터인데요. 그 돌봄 매니저라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 그다음에 간호직 공무원 1명이 전담해서 그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그분들이 72시간 내에 가서 방문을 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재가 노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그 기관까지 직접 연결까지 다 시켜드리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서울시 박동석 복지과장님 직접 인터뷰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민생연구소는 계속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방금 제 과장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가 돌봄 SOS 센터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본격화했다고 나옵니다. 아까 길거리에서도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하나는 노인 빈곤 문제, 하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궁금하시다고 표를 가장 많이 던져주셨더라고요. 두 분 이상 교수님, 김용국 장, 이번에는 김용국 장님부터
이렇게 지자체가 사실은 복지 관련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SOS 센터 돌봄 조금 실효성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평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시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굴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지원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정 기준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찾기는 많이 찾아냈는데 이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일시적으로 자꾸 이제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걸 반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찾아낸 사람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그래서 뭐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비롯한 많은 제도들에서 제도 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필요하다라고 각 지자체가 결정을 하게 되면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얼마나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하는지가 지자체별로 결심을 하는 것에 굉장히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자체 장에 좀 의지를 가지고 좀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제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어떤 것이든 일단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교수님께서도 좀 짧게 추가해 주신다면요. 지자체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찻동. 네. 찻동이 뭔지 아시죠? 찾아가는 동사무소. 저는 그 차 많이 봤어요. 찻동이 이렇게 네. 귀엽게 돼 있는 거. 이거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예. 저는 이거 그냥 앞으로 쭉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더 잘하자. 다만 이거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17.4%에 달하는 상대 빈곤율을 갖다가 크게 줄이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집권 기간 내에 17.4%를 한 15% 정도 수준으로 약간 낮춘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방 정부가 할 일이 바로 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작업. 그리고 경제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보장 안전망에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동시에 찻동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잠깐만요. 뭘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딱 떠오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뭔데요? 보편적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네. 사실 선별적 복지 그동안 계속 해왔고 지금 말씀하셨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복지 정책들 위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이 보편적 복지가 실현이 돼야 되고 그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이런 정책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 모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현재 서울시만 이것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그래 결국은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정부 그러니까 제1차 기본계획 박근혜 정부 때 이 생애 주기별 이 안전망이라고 하는 안전망 복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선별 복지거든요. 선별 복지 패러다임에서 보편적 복지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거든요. 네. 저는 서울시가 여기에 이게 보조를 잘 맞춰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용국 장께서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자 그러고 거기에 좀 더 취약계층에게는 좀 더 추가적인 맞춤 복지 하자고 이제 우리가 주장해 왔는데 그 부분 약간만 더 의견을 보완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송파세모녀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를 시작했었는데 송파세모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난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아버지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득자였던 아버지가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것으로 생긴 뭐 빚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좀 가난에 빠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아버지가 가난해도 가족들이 가난해지지 않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가난해졌을 때 작동해야 되는 것이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대립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럼요. 아니고 네.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선별 복지. 같이 가야 되는데 현재 가난한 사람들을 고사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 가난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서 죽음을 선택해버리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잠깐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년 네. 빈곤 문제잖아요. 아니 지금 오늘 중계차도 신촌에 나가 있는데 사람들 생각이 청년들은 빈곤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계차를 연결해서 우리 맹수지 아나운서가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도 지적한다고 합니다. 화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장기적으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빈곤이 너무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 청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취업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과 계열이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취업이 어렵다는 게 좀 근본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큰 돈이 학비라든지 이렇게 큰 부담 있는 돈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통비라든지 되게 소규모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학자금 대출이나 뭐 국가장학금 이러한 제도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점점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실상이고, 따라서 이런 제도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제도들의 변화가. 네, 여기는 신촌 차 없는 거리입니다. 앞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할 말 있는 사람들이라는 코너로 청년 빈곤에 대해서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 빈곤 문제, 우리나라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빈곤 문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한데요. 이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졸업하자마자 1인당 1,2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취업하는 동안에 드는 비용, 주거비도 들겠고요. 그리고 구직 준비 비용도 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취업한 일자리는 70% 이상 비정규직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이 과정에서의 모든 부담이 청년 개인 혹은 가족에게만 돌아가서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OECD의 청년 빈곤율은 13.8%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청년 빈곤율이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청년 빈곤율을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OECD 국가는 학자금도 무료로 해주죠.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것도 있죠. 청년들의 고용 구직과 관련된 비용도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굉장히 미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빈곤율 자체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체감하는 빈곤율이 더 크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청년의 문제를 현실 그대로 좀 직면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일자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앞선 조사에서 주거 지원과 관련된 욕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주택만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청년들이 처한 좀 다차원적인 빈곤 상태를 직면해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논의로 좀 넓혀갔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는 이런 견지에서 청년보장이라는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하루빨리 청년들이 좀 더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맹수지였습니다. 네, 아유 맹수지 아나운서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네. 정말 밖에 아직도 추울 텐데 맹수지 아나운서도 참 수고 많으셨고 네. 또 기현주 센터장님 직접 길거리가 나오셔가지고 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청년 대책들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TV민생연구소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우리 송파 세모녀 사건 5주기를 맞이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이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하려 보니까 조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긴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
제가 첫 방송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앞으로 오늘 못다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내일 모레 더 집중적이고 자세히 살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히 정말 최고 전문가 두 분 저희가 모셨는데 이야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복지란 무엇인지 한 줄 평 이렇게 좀 시청자들께 해주신다면요. 저는 복지는 삶 자체이고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 자체 그리고 행복의 조건. 그렇죠. 김용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용 국장님. 저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신뢰의 약속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신뢰의 약속. 정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꼭 이런 사건 생기면 복지 민생대책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실제 예산 늘리면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한 줄평 정리해 봤거든요. 네네. 복지란 네. 국가의 의무 그리고 우리 시민의 권리이다. 맞네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예. 오늘 우리 다 감사하지만 네. 특히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이상희 교수님 그리고 김윤영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해요. 저희가 요청하면 앞으로도 종종 나와주실 거죠? 아니 두 분은 앞으로 제가 전속으로 모실 분들입니다.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복지란 민생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 지금까지 이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내일 마치겠습니다. 뵐게요. 내일 5시